오늘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제3강 차고입니다. 지난번 차고 한번 있었고 오늘 두 번째 차고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제 고대학 해부학 교수가 이 코 비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잘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해를 잘 했느냐 하니까 뭐 학생들이 다들 잘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도무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 인구가 수백만 되는 이 대도시에도 이 비강에 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5손가락 내라고 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래 내 강의 한 번 듣고 단번에 알아들었느냐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비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교수님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지.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오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진지한 정신활동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특유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의미가 동시에 또는 서로 상반하여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틀리게 말하거나 혹은 변형해서 말하는 것, 이것은 상대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고쳐 부르는 것과 같은 비방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나도 한번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데 틀리게 말해서 2번을 고쳤는데 두 번째도 또 틀려요. 근데 그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싫은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 Y라는 남자가 어떤 여자와 교제를 했는데, 물론 이제 남자 측에서 이제 여자에게 좀 반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더 강렬하게 좋아했는데, 이 둘의 관계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 여자가 X라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Y라는 남자는 이게 아주 기분이 불쾌하겠죠.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X라는 남자는 이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두 남자, Y라는 남자는 X라는 남자를 잘 알아요. 사업성 거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X의 이름을 익히 아는데 이 Y는 사업성 편지 쓸 때마다 이 X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될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이죠. Y는 분명히 그 행복한 연적 X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을 것이며 그놈의 이름을 내가 알아서 뭐 하겠느냐고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물건의 분실이라는 사건에도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아끼는 연필을 잃어버렸는데 그 청년은 바로 전날 매형으로부터 앞으로 너같이 겸손하고 게으른 놈은 내가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다! 이런 내용의 욕하는 편지를 이 청년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끼던 연필은 바로 그 매형한테 받은 선물이었거든요. 이러한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실 사건이 그 청년에게 매형으로부터 받은 연필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의도가 잠재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많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물건에 실증이 나서 다른 새 것과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고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고, 꾸중을 좀 들어도 깊이 마음속에 새기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착오 행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떤 청년의 얘기가 있는데, 이 청년 남자, 즉 부부 중에 남편이 이 부부간에 오해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뭐 부부간에 오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가 좀 지나치게 집착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나는 이제 아내가 너무 냉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청년이 생각하기로는 아내가 냉정하다. 아내의 이제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아내의 훌륭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결혼도 했고 또 지금 살아왔겠죠. 그래서 약점이 보이면서 애정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라 하면서 책을 한 권 사가 왔어요. 이 당신이 이 책 읽으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아내가 사주니까 이 남편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책 서랍에다 넣어뒀는데, 그리고 그 후로 책을 찾으려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에 뒀는지. 그런데 이제 이 청년 남편의 어머니가 병환이 심해서 자기 아내, 즉 며느리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 남편의 어머니를 간호하게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야,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무심코 이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내가 나에게 줬던 그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기가 사라지면 잃어버린 물건을 못 찾게 하던 힘도 없어져 버린 좋은 예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들은 언제나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즉, 모든 착오 행위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화학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서양은 이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대부분 하잖아요. 특히 뭐 이거는 이제 12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 화학자가 그날 결혼식 날 이 결혼식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가는 그 실험실로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결혼 당연히 파혼되겠죠. 결혼식 날 신랑이 안 온 거예요. 결혼식장에. 그래서 파혼이 되었는데, 이 화학자는 그 후로 상심하고 결혼을 단념하고 끝까지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죠. 우리가 오해 없이 이해하고 또 편하게 살면, 좀 어리숙하게, 좀 무디게 살면 이러한 착오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서하는 것, 또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는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쓰는 것도 잘 안 쓰여진다는 것이죠. 심한 모욕이나 굴욕 이런 기억은요,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납니다. 오래오래 생생하게 남아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으면서 또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3강을 마칩니다.